네, 안녕하십니까. 전 부총리 권오규입니다. 고향에 와서 이렇게 함께 얼굴을 뵙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2019년 대전환기의 시대라고 잡아봤습니다. 경제는 물론 또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이 새해는 큰 전환이 예상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기대했던 것과 현실을 정리해보고 새해에 우리 경제가 맞게 될 위험을 함께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기대와 현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성장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 변곡점을 지나서 하향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금리 기조는 금리 인상 기조로 바뀌었고 양적 완화 정책도 축소로 선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되고 글로벌 증시도 조정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또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핵 해결을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단기간 내의 해결은 어려운 듯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협상은 손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북 경제 제재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협 효과에 대한 기대도 무산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고 수출 실적을 보였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산업 간의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에 편중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은 지난해 4, 4분기부터 이미 꺾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력 산업 13개 업종 중에서 6개가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그런 수출의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세계 5대 제조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제조업 경기가 수축 상태에 진입하였습니다. 소득과 수요와 투자 사이의 선순환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실제는 내수는 얼어붙고 투자는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설비 투자 감소율은 지난 10년 내에 가장 높은 수치였고 건설 투자 역시 지난 20년 내에 가장 악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신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습니다. 2008년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 어두운 현실은 아마 새해에도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기해년 세계는 변곡의 중심에 서고 우리가 직면할 위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세계 유수의 경제기관들은 올해 인도, 아세안,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의 둔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불확실성 속에서 글로벌 칵테일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표현도 쓰이고 있습니다. 투키 디데스의 함정입니다. 이 말은 지난해 파이낸셜 타임스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것입니다. 신흥 강대국이 기존의 세력 판도를 뒤흔드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16세기 이후에 신흥 강국이 패권국에 도전하는 경우가 모두 15차례가 있었는데 그중에 11번이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도 신흥국 독일이 당시의 패권국인 영국에 도전하면서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안개 속과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격변의 폭풍으로 내몰린다면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철저한 준비가 된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운명을 타개해야 되겠다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상태를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EU 모두 저성장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착륙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로 신흥국의 불안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과도한 부채를 진채무자들이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야 하는 소위 민스키 모멘트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독일의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1.5를 기록해서 33개월 내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안 하원에서 큰 표차로 부결이 되었고 지금 노딜 브렉시트의 위험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비세는 8%, 10%로 인상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IMF는 일본이 증세를 한다면 일본 경제 성장이 단번에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중에 외채 비중이 높고 경상수지 적자가 크고 민간 신용이 많은 아르헨티나, 남아공, 칠레, 콜롬비아, 터키, 인도네시아 등의 불안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와 관련해서 파월 FRB 의장의 비둘기파 발언으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의 지연 가능성이 있고 우리도 한미 간 금리 역전이 가져올 자본 유출의 우려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아마도 분쟁의 장기화는 미중 양국에 모두 해로울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지준율 1%이나 약 131조 원의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국 기업이 돈을 더 빌려서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낮은 나무에 나뭇가지 과일은 다 따먹은 상황이고 그림자 금융 등으로 심각한 부채 늪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미중 무역 전쟁은 중국이 일부 양보하면서 트럼프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만 이와 같은 관세 전쟁은 종식될 수 있습니다만 패권 경쟁은 단시간 내에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아마 향후 15년, 2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투키 디데스의 함정은 결국 패권 경쟁이 기술 패권과 나아가 군사력, 해군력 경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미국 입장에서 가상 최대의 위험국이고 거꾸로 중국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중국몽, 강군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기술 패권 문제입니다. 중국 굴기의 핵심인 중국 제조 2025가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재의 60%를 생산하는 중국은 그러나 기술과 브랜드는 취약합니다. 그 기술과 브랜드를 끌어올리자는 것이고 이번에 화웨이, 중싱, 푸젠진화 사건에서 보듯이 향후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웨이는 5세대 이동통신 장비의 세계 1위 회사입니다만은 미국은 이미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고 여러 동맹국에게도 사용하지 말도록 강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회장인 런정페이 회장의 딸 멍원자우는 이미 캐나다에서 경찰에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중싱은 중국의 전자회사로 이란과의 거래를 이유로 7년간 미국과의 거래가 금지 조치되었습니다. 푸젠진화는 중국 반도체 회사의 1위 회사이고 반도체 굴기의 핵심인 회사입니다만은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장비는 미제인데 이것에 미국이 수출을 금지시켰고 그에 대응해서 푸젠진화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와 협력해서 새로운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1대1로와 미국의 인도퍼시픽 전략의 충돌입니다. 1대1로는 위안화, 인프라 수출을 통해서 식량과 원자재를 수입하자는 것이고 대상 인구가 28억이 되는 지역을 한 군데에 모아서 한 편이 되자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반면 중국은 원유 소비의 56%가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고
자원 확보의 안전판을 위해서 원양 해군 육성이 중국의 군사정책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진주 목걸이처럼 보이는 그림이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인도양의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프리카의 지부티, 탄자니아, 남아공까지 연결되는 해군 기지와 항구를 확보하는 소위 진주 목걸이 전략입니다. 이 중에서 요 과달라항에서 신장으로 연결되는 여기는 지금 철도 송유관 가스관이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요 푸켓 유항, 이건 미얀마입니다만은 이거는 중국의 쿤밍으로 연결되는 가스와 송유관망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중동에서 나오는 원유를 끌고 와서 인도양을 돌아서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남진아를 통해서 동진아로 해서 중국까지 가야 되는 이 머나먼 길에 해군력의 엄청난 열세를 갖고 있는 중국이 자원 확보에 목숨을 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항구가 완성이 되면 중동 원유의 3분의 2 정도를 직항로를 통해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목숨을 내걸고 덤비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랴오닝함, 산둥함,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산둥함입니다. 이런 항모를 포함해서 해양 전력을 대폭 증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힘을 합쳐서 중국의 해군 전력을 소위 제1도련선은 여기 규슈에서 대만을 통해서 베트남까지 연결되는 이렇게 되는 연결되는 선이고, 이 선 안으로 중국 해군이 나오지 못하도록 묶자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인도퍼시픽 전략이고, 미중 간의 이러한 충돌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한반도 운명 정체에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전체가 국제적인 시야에 들어오는 거의 100년 만에 처음 보는 중대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신냉전 기류가 우리를 강요된 선택의 길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은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에도 중첩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기 하강 이상의 구조적 위기입니다. 고용 관련 지표가 악화돼서 고용률은 5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실업자 수는 IMF 위기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1,500조의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부담 증가가 역대 최고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최근 2년 사이에 최저치를 보였고, 일자리를 잃은 젊은 세대 간 단절과 갈등, 결혼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기한 올포 세대, 또 1.0 이하의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으며, 내수 악화는 여러 가지 비용 악화 요인과 더불어서 한계 기업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낙후된 국내 산업 구조 역시 심각합니다. 자동차, 조선, 해운 등 과거 성장을 이끌었던 주력 산업이 이미 성숙기를 넘어서 쇠퇴기에 진입하였습니다. 국내 주요 주력 제조업은 이미 중국에게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쟁력 지수는 2015년부터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였습니다. 세계 수출 점유율 1위 품목은 중국이 무려 1693개인 반면에 한국은 71개에 불과합니다. 경제를 이끌 다음 주자가 불명확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와 방향성 제시가 부족합니다.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원천 기술의 인큐베이팅이 부족합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안전을 추구하는 후발주자적인 접근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기술 경쟁은 미래의 패권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5가지 기반 기술인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 일본에 지는 것은 물론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IoT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분야에서 이미 우리의 기술 수준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주도의 기술 경계선을 뚫지 못한 것이 추월당한 원인이 됩니다. 한국과 같은 발전된 개도국 경제는 인적 자본 투자와 기술 축적을 포함한 질적 성장이 없이는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 주력 산업은 추락하면서 만성적인 저성장의 질곡에 갇혀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선진국가의 기술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공성과 수성 양쪽을 모두 놓치고 있는 사면 초과의 형국입니다. 샌드위치 위기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혼란기에 우리는 변화의 방향과 임팩트에 대한 상시 분석을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과거 경제성장 시기에서 흘러온 과거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의 성공과 성장을 담보했던 경험과 방식은 이제 낡아버린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다방면에서 대두되고 있는 변곡의 징후는 2019년이 우리에게 대전환기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전환기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엄중한 전환기적 고통을 감내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은 임시방편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잠시 뒤로 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시대의 변곡점에서 다가올 대전환의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서 사활을 걸고 생존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등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처지고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수지진과 집사광익의 정신으로 함께 힘을 모아 목숨을 걸고 생존을 위해 쇄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집사광익이란 말은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더 큰 효과와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F를 기억하시리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포커스. 내 외부 상황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나에게 최적화된 활로를 모색해야 됩니다. 두 번째 F, 플렉시블. 불연속성과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유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F는 포워드 루킹. 힘든 시기이지만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F, 무엇에 포커스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위기 관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가능했던 모든 요소들은 잊어버리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숨겨진 문제점들을 샅샅이 규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위기 상황에서 암처럼 크게 골마서 어느새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 세팅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무도 이 위기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재설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본질적인 문제를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F, 낯선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강하고 복잡하고 모호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새로운 기류에 자신을 맞춰 나갈지 모른다면 부러지기 십상입니다. 지금껏 공급자 지향적 제품과 서비스로 잘 성장해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인구구조, 사회구조가 모두 급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수요 지향적인 신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세분화되고 개인화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회사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외부의 변화에 다양한 변화하는 상황을 리포지션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새로운 시장 공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국제 언론들은 한국이 미중 무역 분쟁의 최대 수혜국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생산 시장에서 소비 시장으로 산업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강력한 내수 시장의 확대가 2019년에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제시가 된 바 있고, 소위 비교적 잘 사는 중산층이라고 하는 샤오캉 시대의 건설의 해가 2019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확장되고 있는 신규 소비 시장에 맞는 아이템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남북 경협은 트럼프, 김정은 모두 과연 단기간 내에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가 점점 더 불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와 미국의 대적성국 교역법은 그 제재가 쉽게 풀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측과의 꾸준한 비즈니스 인게이지먼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제조업, 관광, 자원개발, 인프라개발이 될 겁니다. 먼저 제조업의 경우에 개성공단 사업이 그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총 9,143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용수, 전력, 철도, 도로, 공단, 통신을 완공시켰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시범업체가 입주한 이후에 모두 5만 개, 121개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6년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관광의 경우 금강산 사업이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98년 11월 개시해서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사망으로 중단될 때까지 만 10년 동안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원 개발의 경우에 중국이 선점했다고는 합니다만은 가차량 확인이 어렵고 인프라 부족으로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 위에 표는 제가 구글 지도로 북한의 광산 지역을 캐치를 한 겁니다. 이 지도에서 보듯이 내륙에 깊숙한 곳은 설사 광산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항구로 끌어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구와 인접한 단천, 해주 이런 지역들이 광산 개발의 적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 광물공사가 현지 가치량도 측정을 했고 또 일부 광물을 수입한 전례가 있습니다. 인프라 협력의 경우에 왼쪽 그림은 국토개발연구원이 제시한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 개발, 동부축 인프라 개발 등 11개의 유망 프로젝트입니다. 서부축 인프라 회랑 프로젝트는 경부선, 경의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이것을 중국의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연계시키는 소위 차이나 트랜스포 레일로드 CTR과 연계시키는 프로젝트이고, 동부축 인프라 회랑 프로젝트는 북한의 동해안과 수도권, 남북한 동해안, 낮은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국제교통망, 소위 사이베리아 횡단철도 STR과의 연결을 통해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유럽의 물류와 인적 자원을 신속하게 또 저렴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설악 금강 원산 프로젝트 DMZ 평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악산, 금강산, 원산을 연계하고 동해안 철도를 연계하고 고속도로를 현대화하고 DMZ의 생태 평화 공원을 조성하고 임진강, 한강을 공동 관리하고 경원선, 금강산선, 복선 전철화하고 DMZ 배후에 영농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추진될 경우에 강원도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입니다. 이미 한전과 중국의 송전만 공사 그리고 일본의 손정희 씨가 하는 소프트뱅크 3자가 MOU를 체결하고 예비 타당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비 사막의 잠재력은 풍력으로 연간 1110테라와트, 태양광 1500테라와트, 러시아의 극동 수력이 1139테라와트로 북한의 전력난을 해소하고 한국과 일본은 값싼 전기를 수입해 쓰는 겁니다. 몽고의 전력 생산 단가는 우리의 10분의 1 수준이고 일본은 우리보다 전력 요금이 2배 이상 비쌉니다. 참고로 지난해 한국의 전력 생산량은 553테라와트인데 지금 고비 사막과 러시아의 총 발전 가능량은 한국의 연간 생산량의 7배나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북한의 일부 쓰고 한국도 쓰고 일본까지 가져간다면 아마 일본의 전기료는 엄청나게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산업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비핵화와 관련해서 과연 북한이 달라지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여기 왼쪽 사진 2개가 있는데 위에 아래입니다. 위에 사진은 백화원에 걸려있는 사진입니다. 저도 2007년 정상회담 때 백화원에 갔습니다만 정면 입구에 걸려있는 그림이죠. 높이는 한 2.5, 그러니까 2층 반, 한 3층 정도 되는 홀에 굉장히 큰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 그림의 내용은 뭐냐면 절벽에 흉흉한 파도가 몰아치는 그림이에요. 아래 그림은 똑같은 성격의 그림인데 이것은 목란원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목란원은 북한의 북해죠. 국민의사당에 걸려있는 그림인데 둘 다 높이가 한 4, 5m 되는 어마어마한 그림이죠. 김정일하고 백관에서 만났을 때 김정일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 이것이 공화국의 기상이다. 흉흉한 파도가 몰아치는 것을 공화국의 기상이다 그러는데 저는 딱 보는 순간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림이 상당히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목란원의 그 큰 홀에 한 500명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는 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은 여기다 안 걸었는데 그것은 동그란 홀에 사면을 전부 사진을 걸어놨어요. 그 사진이 옛날에 우리 필름 쓰면은 빛이 들어가면은 그 네가 필름이 뻘겋게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둥그렇게 걸려있는 사진이 뻘겋게 변한 사진이에요. 소나무도 있고 뭐 저쪽에 해도 있고 그런데 제 카운터파트인 전승훈이라는 그 저쪽 부총리가 나보고 저 그림을 보고 어떠냐 이거예요. 그 나보고 저게 지금 아침에 해가 뜨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낙조두구만 낙조. 근데 두 번째 가운데 그림 2개를 보십시오. 이번 정상회담 때 사진이거든요. 위에 거가 백화원에서 회담장에 있던 사진이에요. 아래 거는 아까 그 왼쪽에 있는 그림 사진이거든요. 뒤에 있는 배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고요한 호수 그리고 잔잔한 소나무. 저는 이게 굉장히 시사한 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흉흉한 그림이 사라지고 이렇게 아주 그 안온하고 평화로운 그런 걸로 바꿔놨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도표는 북한의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성장은 마이너스 2%, 광물 수출이 90% 감소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아마도 2년 이내에 고갈될 것이라는 것이 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의 추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더 이상
지탱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미북 정상회담으로 돌파구가 열릴 것을 기대해 봅니다. 미북 간의 FFID, CBIG 교환 협상과 검증, 국제적 제재를 풀고 투자가 일어나기까지는 상당한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경제 지원 절차는 대략 4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UN 제재 해제와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대적성국 교역법 Trading with Enemy Act라는 법하고 테러 지원국 지정에 대한 해제, 이 두 가지 법의 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이 IMF에 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IMF 미션단이 북한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되겠고, 그 조사와 더불어서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개발 신탁을 통해서 소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이미 그 월드뱅크와 IMF에 트러스트 자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통해서 조기에 개발 사업을 실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될 것이고, 그리고 IMF 가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월드뱅크와 국제개발기구 가입이 되기 때문에 장기 저리 자금 지원이 개시가 되면은 월드뱅크, ADB, 그 다음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AIIB 이런 쪽에 투자가 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가 될 것이고, 네 번째 단계에 민간 투자가 본격화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성공시킨다면은 한반도 전체에는 엄청난 혜택이 올 것이고 북한의 경제 도약이 가능합니다. 소요 재원은 대형 인프라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 간 원조, PPP, 국제기구의 자금으로 조달 가능하고, 민간 자원개발이나 관광 제조업은 민간 자금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합니다. 세 번째 F는 항상 포워드 루킹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가 와도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술과 인력을 양질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힘은 원천 기술 투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 기류를 타기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이제부터 상품과 서비스, 생산 프로세스, 공급망 관리 등 모든 내외부의 혁신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디지털화에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 향후의 불확실한 환경에 유연하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교육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역할과 경험을 갖추고 신기술에 대해 엑스포저가 있고 다이버시티에 대한 포용력이 있는 역량을 갖춘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찾고 양성해 나가야 합니다. 공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밸류 애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앞으로는 파트너십을 통한 생태계 참여는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적군은 미래의 아군이 되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생존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경제팀에 경제 활성화라는 중책이 주어졌고 잘 해내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새 팀은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우리의 주력 산업이 더 이상 뒤처지지 않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스마트 공장, 산단, 미래자동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미래 신산업에 대한 지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소경제에 대한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 샌드백 전략도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해는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기 충족적 예언에 따라 지나친 비관론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는 전염성도 강합니다. 비관론을 경계합시다. 우리 한국인과 한국 기업의 회복 탄력성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참고 견뎌내야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F는 faith, 믿음입니다. Faith is our power. 믿음을 가지자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